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는 인간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음은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는 땅을 가졌지만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시키르 사람들이 사는 곳의 이야기를 한 상인으로부터 듣고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곳 지방에 땅을 파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는데요. 하루 종일 자기 발로 걸은 만큼의 땅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바음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지음, 강승연 옮김, 발행 모모북스. 1. 도시에 살고 있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 집에 찾아왔다. 언니는 도시 상인과 결혼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동생은 시골 농부와 결혼해서 시골에서 살았다. 둘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언니가 자신의 도시 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도시에서 얼마나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히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마차를 타고 놀러 다니며 극장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모르겠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언니의 자랑에 왠지 분한 생각이 든 동생은 장사꾼의 생활을 업신여기며 농촌 생활은 추켜 세웠다. 그래도 나는 우리 생활과 언니네 생활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호화롭지는 않지만 그 대신 걱정 없이 살아요. 언니네 생활이 우리보다 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벌든가 아주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손해는 이익의 형님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남의 집 처마 밑에 선다는 말도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네 농사일은 틀림이 없지요. 농민의 생활은 굵지는 않지만 오래가요. 부자는 못 되더라도 굶주릴 일은 없거든요. 그러자 언니가 되받아쳤다. 아이고, 배만 고프지 않으면 뭐래? 소나 돼지처럼 사는 게 좋니? 게다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나, 변변한 사교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너희들은 어차피 거름더미 속에서 살다가 죽어갈 거야.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게 어때서요? 그게 우리 일인걸요? 그 대신 우리네 생활은 흔들림이 없어요.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모두들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떤 마귀에게 홀릴지도 모르죠. 형부도 언제 노름에 미칠지 술독에 빠질지 어떤 여자에게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겠고. 그렇잖아요. 동생의 남편인 바음이 벽난로 옆에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가진 땅이 많지 않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만약 땅만 많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지요. 심지어 악마라도 말이에요. 언니와 동생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 옷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늦자 찻잔을 치운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란 놈이 난로 뒤에 숨어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농부가 아내의 말을 거들면서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것에 몹시 약이 올랐다. 악마는 결심했다. 좋아.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지. 그게 너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보고 말 테다. 이 마을에는 한 여자 지주가 얼마간의 땅과 머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땅은 120데샤트나였는데 같이 일을 하던 농민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그들을 천대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관리인으로 들어온 퇴역 군인이 걸핏하면 농민에게 벌금을 물리며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바음이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 지주의 귀리밭에 뛰어든다든지 암소가 마당에 들어간다든지 송아지가 지주의 목초지에 들어가곤 했기에 그때마다 그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바음은 애꿎은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다. 그 관리인 때문에 바음은 여름 내내 고생을 했다. 그래서 가축을 우리 속에 가두어 놓는 계절이 오자 사료는 부족했지만 걱정거리는 없어졌기에 오히려 기뻐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여자 지주가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큰 길가에 있는 여관 관리인이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을 들은 소작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간 관리인이 땅을 산다면 지금 지준의 관리인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힐 거야. 우리는 그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큰일이군. 이 주변 농부들은 죄다 그 땅을 부쳐먹고 사니까 말이야. 그래서 소작인들은 의견을 모아 함께 지주에게 찾아가 그 땅을 여관 관리인에게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팔라고 부탁했다. 값도 더 비싸게 쳐주겠다고 해서 결국 지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농부들은 공동으로 땅을 모두 사들일 방법을 찾으려고 몇 번의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끝내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악마가 가진 수를 다해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농부들은 각자 자기 형편대로 땅을 사기로 했고 지주도 이를 승낙했다. 얼마 후 바음은 옆집 농부가 지주에게서 20데샤티나의 땅을 사기로 했는데 우선 땅값의 반만 내고 나머지는 1년 후에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바음은 옆집 농부가 너무나 부러웠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모두 사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아진 바음은 이 일을 아내와 상의했다. 다들 땅을 사고 있으니 우리도 10데샤티나 정도는 사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 관리인이 물리는 벌금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 부부는 무슨 수로 땅을 살 수 있을지 궁리를 계속했다. 그들에겐 모아둔 돈이 100루블 있었다. 거기에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을 팔았고 아들을 남이 집 머슴으로 보냈으며 동서에게서 빚을 내서 땅값의 절반을 마련했다. 바음은 미리 봐둔 작은 숲이 딸린 15데샤티나 정도의 땅을 사겠다고 지주를 찾아가서 땅값을 흥정하고 계약금을 치렀다. 그리고 바로 도시로 나가서 토지 매매 수속을 마치면서 땅값의 절반을 치른 다음 나머지는 2년 안에 주기로 했다. 드디어 바움도 꽤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 첫 해에는 씨앗을 빌려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풍년이 들어 1년 만에 지주에게 줄 잔금과 동서에게 빌린 돈 모두를 갚을 수 있었다. 마침내 바움도 지주가 된 것이었다. 자기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기 목장에서 풀을 베었으며 자기 숲에서 땔감을 구했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길렀다. 바움은 영원히 자기 재산이 된 땅으로 일을 하러 갈 때나 목초지를 둘러볼 때 여간 기쁜 게 아니었다. 익히 보았던 꽃들과 풀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이전에도 이 땅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지금처럼 특별했던 적은 없었다. (3) 바움은 나날이 기뻤다. 만약 인근 농부들이 바움의 농작물이나 목초지를 망치지만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 농부들의 소가 풀밭을 짓밟고 다녔고 말들이 옥수수밭을 망쳐놓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바움은 소나 말을 내쫓고 주인들에게 조심하라고 타이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자 결국 참다 못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움도 농부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땅이 워낙 좁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매번 그냥 참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러다간 내 땅을 모두 망쳐버릴 거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는 재판을 걸어 농부에게 몇 번이나 벌금을 내게 했다. 이 때문에 이웃 농부들은 바움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러 바움의 밭을 짓밟아 버리기도 했다. 어떤 농부는 밤에 몰래 숲에 들어가 보리수 10그루를 베어버리기도 했다. 다음날 바움도 이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밑동이 가지런히 잘려 있었다. 대번에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바움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다. 이런 나쁜 놈, 내 기필코 잡아서 복수하고 말리라.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바움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분명히 쇼무카가 그랬을 거야. 그럼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 바움은 그 즉시로 쇼무카의 집에 가서 증거를 잡겠다고 여기저기를 뒤적거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말다툼만 하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바움은 쇼무카의 짓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몇 차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쇼무카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바움은 더욱 화가 나서 재판관들은 물론 마을 촌장에게도 욕을 하며 싸웠다. 이 모두 도둑놈 편을 들다니. 당신들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어떻게 도둑놈을 무죄로 만들겠어? 바움은 한바탕 이웃들과 싸웠고 이웃들도 그의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렇게 바움은 제법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지만 인간관계는 아주 좁아지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 농부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바움은 생각했다. 난 내 땅이 있으니 떠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떠나면 이곳은 그만큼 넓어지겠지. 게다가 떠나는 농부들 땅을 내가 산다면 이 일대는 다 내게 되겠군. 아무래도 지금은 땅이 좀 좁아. 어느 날 한 남자가 바움의 집에 들러 하루만 재워달라고 했다. 바움은 그를 재워주기로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볼가강 아래 마을에서 왔으며 거기서 일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많은 농부들이 이주해 오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조합에 가입하면 한 사람당 10데샤트나의 땅을 분배받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땅이 어찌나 좋은지 호미를 심으면 지나가는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란다는 것이었다.
호밀 5줌이면 이내 한 단이 될 정도로 기름진 땅이기에 어떤 농부는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은 말 6필에 암소를 2마리나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바음은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면 이런 좁은 데서 고생할 필요가 없겠군. 땅과 집을 팔아 그곳으로 가서 새로 집을 짓고 잘 살아보자. 더 이상 이 좁은 마을에서 살아봤자 평생 골치만 아플 거야. 일단 내가 직접 가서 그곳 사정을 알아봐야겠어. 여름이 되자 바음은 그곳으로 출발했다. 증기선을 타고 볼가강을 따라 사마라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400베르스타를 걸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사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농부들은 모두 10데샤티나의 땅을 분배받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2주만 하면 아무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분배받은 땅 말고도 어느 땅이나 1데샤티나당 3루블이면 살 수 있었다. 바음은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 가을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 땅은 이익을 남기고 팔았고 집과 가축도 다 팔았다. 바음은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사. 바음은 새로운 땅에 도착해 우선 큰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서류를 모두 마련해 조합원이 되었고 5명의 가족에 대한 토지 50데샤티나의 땅과 목초지를 배정받았다. 땅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넓이가 3배 이상이나 더 커진 셈이다. 땅도 매우 비옥해 살림도 이전보다 10배나 나아졌다. 정착 초기에는 집도 짓고 경작도 하면서 모든 게 만족스러웠지만 생활이 안정되자 바음은 이곳도 역시 좁다고 생각했다. 첫 해에 밀을 심었는데 아주 잘 되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밀을 심고 싶었지만 자기가 가진 땅으로는 부족했다. 땅이 있긴 했지만 당장은 밀을 심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 지방에서는 얼마 동안 놀려서 억새풀이 충분히 자란 땅에나 밀을 심을 수 있었다. 그래야 땅이 척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두 해 밀을 심고 나면 풀이 적당히 자랄 때까지 땅을 묵혀야 했다. 이렇게 묵혀둔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도 힘들고 빌리기도 쉽지 않았다. 바음은 더 많은 밀농사를 원했기에 다음 해에는 어느 상인에게 1년간 땅을 빌려서 밀을 심었고 역시 풍작이 들었다. 그러나 그 땅은 집에서 15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서 일하러 다니기에 힘들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바음이 빌린 땅 근처에 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다. 바음은 생각했다. 나도 여기쯤에 집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부러울 게 없을 텐데. 이렇게 3년이 흘렀다. 바음은 매년 땅을 빌려 씨를 뿌렸으며 늘 풍년이었다. 돈도 많이 모았기에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음은 땅을 빌리기 위해 안달해야 하는 일이 지겨워졌다. 어딘가 좋은 땅이 나오면 바로 사람들이 달려들었기에 때를 놓치면 그만큼 농사를 덜 지어야 했다. 한 번은 알고 지내던 상인과 동업으로 어느 목장을 빌려 쟁기질을 완전히 끝내놓았는데 주변 농부들과 다투면서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땅이 내 것이었으면 이렇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불쾌한 일도 안 당할 텐데. 바음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농부가 파산하는 바람에 500데샤티나의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체 없이 바음은 농부와 흥정을 했고 땅값은 1,500루블에 하되 절반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렇게 흥정을 마무리할 때쯤 바음은 한 상인을 만나게 되었다.
멀리 바시키르 지방에서 왔다는 상인과 바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을 들어보니 상인은 그곳에서 5천 데샤티나나 되는 땅을 겨우 1,000루블에 샀다고 했다. 바음은 상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싸게 땅을 살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저 그 동네 어르신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됩니다. 나는 옷과 양탄자 100루블 어치를 사서 선물했고 차와 술도 대접했지요. 그 덕분에 1데샤티나당 20코페이카라는 헐값으로 땅을 살 수 있었지요. 땅이는 땅 문서까지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내가 산 초원은 강을 끼고 있어서 온 천지가 억새풀로 뒤덮여 있답니다. 바음은 누구와 어떻게 거래했는지 더 자세히 캐물었다. 그곳은 모두 바시키르 원주민들의 땅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땅이 넓은지 1년을 걸어 다녀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랍니다. 원주민들이 아주 양같이 순진해서 말만 잘하면 거의 공짜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바음은 얼른 계산을 해보았다. 여기서 겨우 500데샤티나의 땅을 사기 위해 내 돈 1,000루블을 쓰고도 500루블이나 빚을 져야 하는데 바시키르에선 내 돈만으로도 10배나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겠구나. 오. 바음은 상인이 떠나기 전에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은 후 급히 떠날 채비를 했다. 뒷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출발했다. 바음은 가는 도중에 시내에 들러 상인이 말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샀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여행해 바시키르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원주민들은 냇가의 초원에서 양털로 천막에서 살았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곡식도 먹지 않았다. 넓은 초원에는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고 망아지들은 천막 뒤쪽에 있는 우리에 메어져 있었다. 여인들은 하루에 2번 암말들을 그곳으로 몰아넣고 젖을 짜서 치즈나 마유주를 만들었다. 바시키르 남자들은 차나 마유주에 양고기를 먹다가 피리 같은 걸 불며 즐길 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건장하고 쾌활했으며 여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 말은 잘 몰랐으나 모두 상냥하고 친절했다. 바음 일행을 보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천막에서 나와 신기한 듯 그들을 둘러쌌다. 바음은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땅을 사러 왔다고 전했다. 원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바음을 천막 안으로 안내했다. 양털 방석을 내주었고 그들도 바음 일행 주위에 둘러앉아 차와 술을 권했으며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했다. 바음이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 바시키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선물을 받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통역을 시켜 이렇게 말했다. 이분들은 당신이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관습대로 선물에 대한 답례를 꼭 하고 싶으니 당신이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답니다. 바음은 바로 대답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땅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좁은 데다가 오랫동안 경작을 해서 토질도 나빠졌지요. 그런데 여기는 땅도 넓고 기름집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은 본 적이 없어요. 통역을 맡은 사람이 그의 말을 전하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한참을 이야기했다. 바음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유쾌하게 웃으면서 떠들었기에 상황은 좋아 보였다. 통역이 바음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세 원주민들끼리 옥신각신하더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음이 통역에게 묻자 그는 땅 문제이니만큼 촌장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6) 바시키르 사람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여우 가죽 모자를 쓴 남자 한 명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 하던 말을 멈추고 모두들 일어섰다. 통역이 말했다. 이분이 마을 촌장이십니다. 바음도 얼른 일어나 준비해온 선물 중 가장 값비싼 옷과 차를 촌장에게 내놓았다. 촌장은 그 선물을 받아놓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바시키르 사람들이 촌장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촌장은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러시아어로 바음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을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음은 내심 놀라며 생각했다. 정말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언젠가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지도 몰라. 당장 촌장이 말하는 것을 계약으로 확실히 해두어야겠다. 바음은 결심한 듯 말했다. 친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처럼 여기는 땅이 정말 넓군요. 그러나 저는 많은 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제 땅인지 그것만 확실히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분명 좋은 분들이라 제게 땅을 주시겠지만 당신들의 후손들이 도로 빼앗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드리지요. 바음이 다시 말했다. 제가 아는 상인에게도 당신들이 땅을 선물하면서 땅 문서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 서기와 함께 도시로 나가서 이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땅값으로 얼마를 들여야 할까요? 여기서는 가격이 항상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바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루란 대체 어떻게 재는 겁니까? 그게 대략 몇 데샤티나죠? 우리들은 그런 계산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로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이 당신 땅이 됩니다. 그 값이 1,000루블이지요. 바음은 놀라며 말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닌 땅은 너무 넓은 땅인데요. 촌장이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모두 당신 땅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지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이 1,000루블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다닌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죠? 당신이 출발할 장소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당신은 이 한 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괭이를 한 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이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해두세요. 작은 구덩이를 파고 이 풀이나 나무를 꽂아두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구덩이와 구덩이를 연결해 줄 테니까요.
어떻게 한 바퀴를 돌든 상관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둘러본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바음은 뛸 듯이 기뻤다. 바음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약속하고 기뻐서 밤 늦도록 술과 양고기를 먹었다. 날이 저물자 원주민들은 바음에게 깃털이불을 내주었고 자신들은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칠. 바음은 푹신한 이불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땅 생각이 사라지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걸으면 50베르스타 정도는 돌 수 있겠지. 50베르스타면 굉장히 넓은 땅이니 그 중에서 신통치 않은 곳은 팔든지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좋은 곳만 골라서 농사를 짓자. 쟁기를 끌 암소 2마리를 사고 그 일꾼도 2명 써서 50데샤티나 정도는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목장을 만들어야겠다. 바음은 이런저런 생각에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잠에 빠지자마자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음은 천막 밖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촌장이 2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바음이 물었다. 뭐가 그리 웃기세요? 바음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바시키르의 땅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상인이었다. 상인에게 바음이 물었다. 아니, 여긴 언제 왔습니까? 그러자 상인 모습이 사라지면서 볼가강 아래 마을에서 일했다는 농부가 나타나더니 곧이어 뿔과 발톱이 달린 악마로 변했다. 악마는 앉아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 앞에는 속옷바람에 맨발인 사내가 누워 있었다. 남자는 죽어 있었다. 그리고 죽은 사내가 바로 바음 자신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퍼뜩 잠이 깼다. 아니, 꿈이 뭐 이래? 열려있는 문틈으로 날이 밝아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사람들을 깨워야겠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 바음은 마차에서 자고 있는 하인을 깨워 말을 매게 하고 자기는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이러들 나시오. 들에 나가 땅을 정할 시간입니다. 바시키르 사람들도 일어나 모여들었다. 잠시 후 촌장이 왔고 바시키르 사람들은 마요주를 마시며 바음에게는 차를 대접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음은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늦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팔. 출발 준비를 마친 바시키르 사람들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떠났다. 바음도 괭이를 갖고 하인과 함께 자신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초원에 도착하자 날이 밝기 시작했다. 촌장이 바시키르 말로 시칸이라는 언덕으로 이끌었다. 촌장이 손으로 들판을 가리키며 바음에게 말했다. 여기서 보이는 곳이 모두 우리들의 땅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해 보세요. 바음의 눈이 이글거렸다. 땅은 농사짓기에 좋은 초원이었고 손바닥처럼 평평했다. 나지막한 곳에는 잡초들이 가슴팍까지 자라 있었다. 촌장은 여우 가죽 모자를 벗어 땅에 놓으며 말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바음은 땅값을 꺼내 모자 위에 놓았다. 외투를 벗고 조끼를 가죽 뒤로 단단히 맸다. 빵 주머니를 목에 걸고 물병도 허리띠에 찬 다음 장화를 단단히 고쳐 신고
하인이 건네준 괭이를 받아들었다. 바음은 떠날 준비를 마친 후 어느 쪽으로 갈지 잠시 생각했다. 어디로 가도 다 좋은 땅이니 해가 돋는 쪽으로 가보자. 바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동쪽 끝에서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서늘할 때 최대한 많이 걸어야겠다. 해가 뜨자마자 바음은 괭이를 메고 초원을 향해 출발했다. 초반에는 너무 빠르게 걷지 않았다. 바음은 1베르스타쯤 가서 구덩이를 파고 눈에 잘 띄게 잔디를 몇 포기 심어두었다. 그러고는 또 걸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한참을 지나 다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어 표시해두었다. 바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햇볕을 받아 사람들이 서 있는 언덕이 뚜렷이 잘 보였다. 마차의 바퀴가 반사돼 반짝거렸다. 바음은 5베르스타쯤 걸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차츰 더워지자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5베르스타쯤을 더 걸으니 덥기 시작했다. 태양을 쳐다보니 아침 식사 시간 정도가 된 것 같았다. 4분의 1은 걸은 셈이네. 하지만 이 방향을 돌리기에는 아직 이르지. 장화를 벗고 다시 걸어보자. 장화를 벗어 허리춤에 차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걷는 것이 훨씬 편했다. 이제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러고 나서 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땅이 정말 좋은데 눈앞에 두고 방향을 틀기엔 너무 아깝군. 바음은 걷고 또 걸었다. 한참을 더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출발점인 언덕이 희미하게 보였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고 까만 점으로 보였고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듯했다. 좋아. 이쪽은 이만하면 충분해. 이제 걷는 방향을 바꾸자. 땀을 너무 많이 흘렸나? 목이 타네. 바음은 그곳에 좀 더 큰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넣었다.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갈수록 풀은 더 무성해졌고 몹시 더워졌다. 바음은 지치기 시작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걸 보니 점심때였다. 여기서 쉬는 게 좋겠군. 바음은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 빵과 물을 먹었다. 하지만 잠들까봐 눕지는 않았다. 잠시 쉰 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빵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났지만 햇살이 워낙 따가워지자 몸이 지치면서 자꾸 졸음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렇게 몇 시간만 견디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꾹 참고 계속 걸었다. 한참을 걸은 후 바음이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려는데 눈앞에 물기가 촉촉한 분지가 나타났다. 그냥 놔두고 가기에는 아까운 땅이었다. 더 걸었다. 이제 분지를 차지한 바음은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모퉁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덕 쪽을 쳐다보니 이제는 어른거려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음은 생각했다. 두 쪽은 길게 잡았으니 이번에는 좀 짧게 잡아야겠다. 세 번째 방향으로 접어들면서 바음은 걸음을 더욱더 재촉했다. 해를 쳐다보니 한나절이 훨씬 넘었는데 겨우 2베르스타 정도밖에 걷지 못했다. 대략 계산해보면 출발점까지 아직 15베르스타 정도가 남아있었다. 안 되겠다.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더라도 빨리 출발점으로 가야겠어.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땅은 충분하니까. 바음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고 세 번째 모퉁이를 만든 후 급히 언덕으로 향했다. 구. 바음은 곧장 언덕을 향해 걸었으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해는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 서쪽으로 기울어만 갔다. 큰일이군. 너무 욕심을 냈나 봐. 늦게 도착하면 어떡하지? 초조해진 바음은 바삐 걸으면서 언덕과 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걸어도 걸어도 갈 길은 줄지 않았다. 바음은 마침내 뛰기 시작했다. 이제 조끼도 장화도 물통도 모자도 다 버리고 괭이만을 지팡이 삼아 뛰었다.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 망했어. 해지기 전에는 못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숨까지 막혀왔다. 바음은 계속 뛰었다. 내의와 바지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입이 바짝 말라버렸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헐떡거렸고 심장은 망치질하듯 쿵쾅거렸다. 바음의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죽는 게 무서웠지만 뛰는 걸 멈출 수는 없었다. 이렇게 죽도록 달려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사람들이 다들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거야. 뛰고 또 뛰어 언덕이 잘 보일 때쯤 바시키르 사람들이 바음을 향해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함성을 듣자 바음의 심장은 더욱더 뜨거워졌다. 바음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면서 붉은 공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곧 해가 질 모양이었다. 출발점까지도 멀지 않았다. 바음은 언덕 위에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촌장의 여우 가죽 모자와 그 위에 자신이 놓았던 돈도 보였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는 촌장도 보였다. 바음은 어젯밤 꿈이 생각났다. 땅은 원 없이 얻었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그 땅에 살게 해주실까? 내가 나를 망쳐버렸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 바음은 태양을 쳐다보았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아래로 거의 다 들어갔고 끝자락만이 조금 남아 있었다. 바음은 쓰러지려는 몸을 가까스로 버티며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겨우 언덕 밑까지 다다랐을 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뒤를 돌아보니 태양은 벌써 가라앉아 버렸다. 바음은 탄식하며 말했다. 끝났구나. 내 노력도 허사로 돌아갔구나. 이제 그만 단념하고 주저앉으려 하는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더욱더 큰 소리로 응원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은 언덕 아래에 있으니 해가 이미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해가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바음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언덕 위는 아직도 밝았다. 바음은 모자가 있는 쪽으로 내달렸다. 촌장은 모자 앞에 앉아서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바음은 또다시 간밤에 꿈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앞으로 쓰러졌지만 손을 뻗어서 모자를 움켜쥐었다. 촌장이 크게 소리쳤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소이다. 하인이 달려가 쓰러진 바음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피를 울컥울컥 쏟으며 죽어 있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매우 애석해했다. 하인은 그를 묻어주기 위해 괭이로 무덤을 팠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가 차지하게 된 땅은 3아르신, 약 2미터 정도뿐이었다.